안녕하십니까.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강 소장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부동산에 별로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 요새요? 네. 부동산 이슈는 많이 있죠. 이슈가 많아요? 뭐 있어요? 뭐? 요새 또 다시 이제 재건축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재건축 얘기가 많아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재건축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재건축 얘기? 재건축 얘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한편으로는 이게 또 위화감 조성? 또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슈가 재건축이니까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세 가지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련돼서 지금 주민들이 공동 대응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그거 같지 않아요? 종합부동산세? 아, 네. 그죠? 그러네요. 네. 막상. 그러니까 옛날에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될 때는 세대별 합산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 원래 재산은 각각 소유인데 옛날에는 이제 세대별로 종합부동산세, 그 세대에 갖고 있는 재산들 다 더해서 그 가액으로 6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겠다 그랬는데, 대한민국 세금 중에 다 사람 머릿수 기준으로 인별로 기준을 하지 어떻게 세대별 과세가 소득세가 되냐, 보유세가 되냐.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 해가지고 그래서 이겼죠? 인별과세로 바뀌었어요. 인별과세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사실 너무 좀 불평등했어, 그죠? 근데 이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도 지금 헌법소원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재건축 부담금이 이게 약간 저는 시대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80년대 재개발할 때는 사실 이제 아파트를 지을 만한 기술력이나 생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네. 뭐 건설회사들도 빈 땅 많은데 뭐하러 재개발해? 아파트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동네 재개발은 그냥 헐고 아파트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짓는 정도였다고 하면 이제 아파트는 말 그대로 택지지구나 이런 것들 하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지어진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이게 꼭 서울에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은 사실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지어졌고, 맞아요. 그 이전에는 사실 강남 쪽이나 이런 데 택지 공급하던데, 뭐 우리 지금 개포지구 이런 데도 다 택지지구 그래요. 택지로 공급되겠죠. 그렇죠. 개포지구도 그렇고 고덕지구도 그렇고 이제 그랬는데, 강북은 이제 사실 90년대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이제 사실 90년이면 벌써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에 대한 시기가 돌아오는 노후주택 건물들이 되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방식이든 재건축 방식이든 오면서 뭔가 좀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이제 지금 3천만 원 이상 이익이 남으면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게끔 하는 내용이 이제 사실상 작동 안 하다가 이제 좀 뭔가 시장이 살아나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이 있었으나 유예라는 적용을 안 했었죠. 적용된 아파트가 얼마 없었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그래요. 일단은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그죠? 동의해요. 그죠? 안 해요? 저는 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슈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돼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하시는데, 일단은 주택을 팔지 않고 그리고 차익도 안 생겼는데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그러니까 불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그렇죠. 이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거는 매입 시점이 달라도 세금 부과는 똑같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형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됨으로 인해서 실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반대하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 그렇게 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때 감면해 주니까 실제 미실현이 그 시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미리 그냥 먼저 좀 내놓은 거면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런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맞는데 이제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니까 내면 되지. 근데 양도를 나는 안 할 거면 억울한 거잖아요. 난 양도 안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죠. 팔 사람은 그래 미실현 일에 대한 과세라고 보고 양도소득세에서 빼면 되는데 난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살다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양도세를 안 내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걸 미리 내나요? 뭐 그런 논리는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남연립 재건축 거기가 이제 지금 그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부담금 정해지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내용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재건축 부담금 해서 부과하는 방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시에 재건축을 해서 실제로 이 가격에 수입이 잡히지 않았지만 용산구청에서 수입을 과도하게 봐서 그러니까 비싸게 팔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됐다. 그래서 결국 이제 판결된 내용 보면 부담금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게 수익을 잡으면 안 된다. 법원에서 규정을 해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항상 비싼 가격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미리 많이 내놨는데 가격이 빠지는 그런 시점에서는 되게 억울한 사례들이 재건축 부담금 계산하는 시점에도 엄청 올랐는데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도 있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우리가 미리 세금을 내놓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연말 소득공제 해서 13개월째 월급? 그건 돌려주잖아. 그건 어쨌거나 받는 돈이지만 이거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미리 내놓는 건 있다고. 그러면 돌려줘야 되네. 돌려주는 건 없어요. 돌려줘야 돼요. 없어.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매입 시점이 달라도 매입 시점. 그것 세금이 다 일괄적으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매입 시점이 누구는 비쌀 때 샀고 누구는 오래전에 사서 그렇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똑같은 금액을 개별 조합원한테 다 분배해서 부담하게 되면 나는 못 내겠다. 나는 지금 비싸게 사서 이미 지금 손실인데 내가 왜 이 부담금을 똑같이 많이 남은 옆집 사람에 비해서 내가 똑같이 내야 되게 되냐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실제로 조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징수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 이런 기사를 저도 읽은 것 같은데 이 근데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민간 사업에서는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좀 전에 얘기한 논리대로 접근을 해서 누구는 비싸게 샀고 누구는 싸게 샀고 해서 매입 단가들이 다 다르니 그렇게 재건축 초과액 부담금을 계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시선을 바꿔서 보면 재건축이 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건축을 하니까 용적률이란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낮은 용적률의 아파트가 용적률을 받아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공공의 재화인 거잖아요. 그걸 받아서 기존에 있던 낮은 층의 아파트가 용적률이 늘어나면서 이윤이 발생하면서 그 이윤 발생하는 것의 일부를 개발 부담금으로서 국가에다 환수하게 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민간 사업과 시행 사업들 같은 경우 개발 부담금들을 다 납부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니들 용적률 그렇게 찾아먹고 이익 민간 개발 사업으로 받는 시행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부담하게끔 요구하는 거니까 그건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다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들이 이윤이 남고 안 남고의 문제는 개별 조합원의 문제지만 결국 사업 시행을 통해서 그런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걸 조합에다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논리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면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용적률이 상향이 돼서 개발 이익이 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 이 고민의 핵심은 결국 조합은 과연 이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안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부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부담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지. 그래서 부담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징벌적 과세처럼 작동하라고 법을 만들어서 이 디자인을 해놓다 보니 많이 뺏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참 달라지는 건 뭐냐면 내라면 내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을 해서 결국은 헌법 소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잘못됐다.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국토부에서 부담금으로 예상 시뮬레이션한 만큼 그렇게까지 또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언제였죠? 대정부 질문할 때 그 나와서 막 뭐라고 얘기했더니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고 했더니 산출 근거를 뽑아갖고 와라. 그랬더니 네 말 얼버무렸던. 네. 그리고 저 다른 기사에서 어디선가 봤는데요. 네. 산출 어떻게 해서 재건축 부담금이 8억 얼마가 시뮬레이션 돼서 나왔냐 했더니 지난 몇 년 오른 만큼 앞으로 몇 년 가격이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오르면 뭐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거란 거야 뭐야?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뭐 많이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그 답변을 국토부 장관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했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슈는 그거예요. 이슈는 사실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지금 이슈가 되는 데가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건 강남 재건축이란 말이죠. 일단 당장 재건축 사업이 이만큼 못 가져왔는데 작년까지 관리처분 계획 접수해서 빠져나간 데들은 이제 한숨을 놓고 있고 당장 우리도 사업해야 되는데 많이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급하죠. 그런데 강남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네. 집가도 워낙에 많이 올랐고 해서 지방에는 재건축이 이번에 같이 참여했어요. 이 헌법 소원에. 네. 지방은 왜 참여했을까요? 결국 내 주머니에서 불필요한 돈이 나가는 거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다 싫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지방도 그렇게 막 3천만 원 이상 올라가서 이익을 보는 데들이 있나? 그렇죠. 그거는 법이 일단 한번 이렇게 디자인 되게 되면 계속 간다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 통계나 이런 것들 자료들 요새 이제 통계를 해석해 놓은 자료들 좀 보면 지난 10여 년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뭐 한 20 물가 상승률이 10년간 20몇 %였는데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15%, 16% 그 정도 올랐대요. 근데 부산은 오히려 50%.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부산은 2배가 올랐고,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 이후부터 사실 6대 도시들이 서울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서울은 지금 몇 년이 오른 거지 10년 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물가 상승률만큼도 못 올랐다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서울이 핫하고 서울 수도권이 핫하고 지방이 지금은 덜 핫하지만 텀이 이제 또 이렇게 서울이 상승세가 어느 시점 이후에 꺾이고 조정 장세가 오면 한동안 멈춰섰던 부산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의 아파트들도 다시 불붙으면서 움직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시점에는 그때를 위해서 미리 한다고? 아니 법이 한번 디자인되면 그게 바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를 해서 당장 조합해서 만약에 조합원마다 1,000만 원씩이라도 부담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미리? 아우 죄송합니다. 생동감 쩌는 방송이다. 이것도 이런 대형 실수를 했네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지방도 앞으로
미칠 영향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다 지금 닥치지 않아서 그렇지 당장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라고 하면 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얘기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그거예요. 어쨌든 누군가가 먼저 가서 깃발 꽂고 얻어내면 나머지는 다 적용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결과 나오는 거에 네. 따라서 이제 네. 법이 바뀌게 되면 네네. 이제 그것에 따라서 바뀐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 괜찮다는 게 아니라 나는 대로 안 하면- 뛰어도 된다. 나는 안 뭐, 뛰어도 된다. 나는 근데 플레이가 안 그러면 돼도 그럴 된다. 수도 있겠다. 원래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경과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혜택을 받고 보통 그러면 이제 그런 판결이 있고 나면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법을 개정하면서 보통 경과 규정을 둬서 부칙에 보통 보면 뭐 이렇게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는 조합은 뭐 언제 이후 법 변경되고 나서 언제 이후 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칙이 붙으니까 맞아. 지금 추진하는 맞다. 데들은 이미 거의 맞다. 목까지 와서 당장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있는 다급함 데들이 참여하는 때문에. 것 같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경과 규정에 따라서 맞아요. 그럴 그래서 수도 판결이 법이 바뀌면서 그대로 적용이 또 안 되니까 개정을 하려면 시간이 그렇-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가능성도 참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된 게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18년에 시행이 됐죠. 거기에 따라서 헌법 소원을 하려면 기본권 침해 사실 인지 후 90일 내에 헌법 소원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3월 말까지네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그리고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추진 속도에 따라서 각 조합마다 차이점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 그런 것까지는 몰랐어. 예. 그런 이유가 있구나. 네, 그래서 네. 지금 막 이제 3월 말까지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벌써 1차는 들어갔대요. 예. 들어갔고 3월 중순에 2차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자기의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피해 보면 또 못 살잖아, 또 억울해서.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재건축도 이슈예요. 안전진단 기준 강화. 네. 그죠? 그래서 행정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3월 10일 시행하는 걸로. 3월 10일 시행이 아니라 그때까지 예고. 새 안전진단 기준이 네. 3월 10일 날 시행하는 걸로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용역 계약을 끝내면 강화된 안전진단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3월 10일 이전에 강화된 안전진단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용역 계약을 끝내야 된다. 결국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기사마다 달라요. 그래요? 예, 용역 계약을 끝내야 된다라고 한 데도 있고 네.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네. 뭐 뭘 한 데까지는 봐준다 이게 말마다 그렇게까지 해주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기사들을 막 보면서 사실 제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 조합이면 이거 공부를 좀 해서 뭐 하겠는데 사실 저야 투자자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예비 안전진단이 어떻고 누가 와서 그런 실무를 담당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안전진단 했네 통과했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기구역 사실 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결국 이거 아니에요? 강화된 안전진단이라는 게 속도 조절, 다시 얘기하면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뭐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되면 어차피 늦어질 건데 어차피 안전진단 받을 것들은 다 받았고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건데 어차피 늦어지니까 뭐 우리 지난번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그러니까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 이슈는 지금 재건축 초기 단계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여러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마다 다 사례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 내용을
정해진 시일까지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느슨하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첫 발을 딛냐 아니면 빡세게 딛냐 이제 그 차이고 사실 그 빡세게라는 기준 자체가 적용이 되면 사실은 안전진단을 못 받으면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결판이 조만간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미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서 매수를 덜컥 결정하지는 못해요. 자 여기서 네. 퀴즈 하나. 네. 재개발은 안전진단 왜 안 해요? 재개발이요? 네. 법에서 안전진단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법에서 없어서 안 해요? 재건축은 하라고 네. 있는 거고요. 네. 재개발은 없어요. 이거 더 웃긴 거 있어요. 뭐요? 그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안전진단 규정이 없어요. 또. 네네. 네. 그 네. 기사도 어제 또 봐가지고 재밌었는데 재개발은 안전진단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안전진단 할 수가 있나? 근데 재개발은?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지? 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요새 질문 받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 여기는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여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오는 게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안전진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안전진단 시기가 언제냐 뭐 이런 막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되겠는데 강소장님이. 재개발은 네. 기반 시설이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는 게 뭐냐면 네. 길도 되게 좁고 네. 예? 호수 밀도도 높고 네.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은 그런 거예요. 집만 낡아서는 안 되고 재건축은 집만 낡으면 돼요. 네. 집만 낡으면 돼요. 기반 시설은 좋은데 집만 낡으면 하는 게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길도 좁아야 되고 길도 좁다는 얘기는 불 나면 소방차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차 한 대 들어오면 못 오고 그 다음에 이 세장형 필지, 뭐 부정형 필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과소 필지. 그러니까 내 땅을 헐고 새로 지으면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땅들이 많아야 돼. 이제 이런 요건들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노후주택 건축물 정해놓고 있는 게 있어요. 노후주택 건축물이 3분의 2, 그러니까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시도 조례로 10% 내외에서는 가감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런 요건이 돼야 재개발은 구역 지정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난 까다로워요. 건데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로 지정한 데가 있나요? 제가 서울시 고시들을 잘 안 봐서 네. 없는 것 같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도 열악한데 집도 열악한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사업성은 약간 있어. 그래서 그냥 민간 니들이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알아서 조합을 결성하는 아니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서 정비 사업을 하세요라는 게 재개발인 거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산동네 이런 데라서 사업성도 없어. 헐고 새로 짓는 거를 할 생각도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사실 그리고 그런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없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래서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되게 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방식이 여러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뭐 도시재생 사업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정부가 좀 그러니까 공공에서 들어가서 길이나 이런 것들 좀 보수해주고 주차장법 완화시켜주고 완화해주고 해서 용적률 좀 인센티브 알아서 주고 헐고 새로 집을 수리하세요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거 아니라 이제 아예 그냥 LH 공사 같은 SH나 LH 같은 공공이 들어가서 종을 상영해가지고 그냥 그 사업을 대신 해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방식의 그 재개발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거는 거예요. 분양 그렇죠? 재산 아파트들을 큰 평형 아파트를 짓지 않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제 철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 그리고 자, 그래서 공급하는 방식도 되게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재건축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죠? 사업이 또 다양하게 이렇게 헷갈리게 있으니까 일단 투자를 하기에 있어서 여기가 도대체 무슨 사업 지역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그거에 같고.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죠. 그죠? 예, 조합원 지위 금지 변경되는 시점도 그렇죠. 재개발은 관리처분 기획 인가로 바뀌고 예, 조합
재건축 조합 설립 민가 시점으로 바뀌고 내가 사도 팔 수 있는 시점 자체가 달라지는 게 있고요. 그렇죠. 지금 재건축 부담금 문제도 재개발은 안 걸리고 재건축은 걸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재개발에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재건축에만 있다라는 거. 네. 지방에서 자꾸 질문하시더라고. 네. 근데 지금 법에 사실 네. 예전에는 2012년까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방식이라 그래서 있었단 말이에요. 방배동 이쪽에 있죠. 가면. 아직도.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단독주택 재건축의 예정구역 그러니까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데 빼고는 없어요. 이제 신규 단독주택 지정 안 한다면서. 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 없어졌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재건축은 앞으로는 공동주택들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재건축은 또 공동주택밖에 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거고 또 얘기할 게 있어. 지역주택조합. 이것도 헷갈려 하시더라고 이거랑. 그거는 좀 전에 얘기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중과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을 정비해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고 좀 전에 얘기하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서 그러니까 법이 달라요.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을 짓는 방식인데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그냥 건설회사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팔면 우리가 분양받아야 되는데 그럼 건설회사 이익이 생기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비싸게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합을 결성해서 땅을 사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자. 어떻게 짓냐? 그 옛날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그렇게 하라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끼리 돈을 모아서 조합을 결성해서 땅을 사서 집을 지으세요. 뭐 직장 주택조합. 그다음에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만들자 해서 지역주택조합. 이제 주로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서울 안에도 빈 땅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빈 땅을 그런 식으로 사서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집을 건설해서 어디서 지을지 정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지어왔는데 지금 서울시 안에서는 이게 좀 변질됐죠. 땅이 없으니까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집을 지역주택조합에다 팔고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되잖아요. 네. 내가 그 조합에 다시 가입해서 조합원이 되는 형태로 가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땅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땅을 얼마에 매입할 것이냐 매입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감한 부분. 내가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은데 내가 팔고서 이 조합에 가입되면 그때부터 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렇지. 거야. 근데 반대로 옆집 사람은 나는 안 팔 건데 하고 있으면 이 땅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는 강제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나중에 가야 생겨요. 아주 나중에 생기죠. 네. 그래서 사업 방식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재개발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업 방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보시면 아 여기 뭐 동네가 비슷하네.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뭐 재건축이겠네. 뭐 재개발이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실 때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들이 이 사업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냐라는 사업 방식에 대한 체크 꼭 한번 해주셔야 되겠고요. 안전진단 얘기하다 내용이 너무 했다. 그렇죠. 안전진단 얘기하다가 재건축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냐고. 네. 그 얘기들이 재개발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냐. 재개발도 참 죄송합니다. 재개발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냐고. 네. 그래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뭐 일단은 공공에서 안전진단 하는 데 있어서 개입하겠다라는 게 하나고 그렇죠. 하나는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안전진단 내주는 뭐 그런 뉘앙스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구조 안전을 더 중시하겠다. 근데 굳이 공공에서 내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겠다는데 굳이 그거를 공공에서 뭐 재건축하지 마라. 뭐 기준 요건에 넘어가야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제가 심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저의 철학이에요. 저의 철학으로는 정부가 그런 식으로 민간의 행위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냥 집이 멀쩡한 집이라도 토지 등 소유자 집주인들이 나는 그냥 내가 돈 내서 그냥 나 헐고 새로 지을래라고 하면 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돈 지들이 내는 거니까
그 사업으로 이익이 남든 손해가 남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죠. 멀쩡한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도 네. 민간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 생각은 그런 건데 일단 정부는 그게 지금 이런 발표하는 내용에 보면 자원 낭비다. 자원 낭비. 멀쩡한 집을 그렇게 부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는 자원 낭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비 사업 이런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조합 설립하는 요건이 동별로 2분의 1, 그다음 전체 조합원의 4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있어요. 있죠. 20%든 네. 동별로는 50%든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여기서는 사실 정부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멀쩡한 집을 헐고 부수는 거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대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에 강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위성이 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는 하거든요. 네. 사실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멀쩡한 집 부수고 새로 짓는다 이런 경우에는 동의가 100% 다 돼야겠죠. 그게 이제 어떤 시장 논리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지금 그럼 정부는 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안전진단의 기준 자체를 되게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밖에서 하고 말은 그런 뭐 재산권 침해, 소수 의견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자원에 대해서 낭비가 되는 걸 막고 이런 거는 그 구조 안전하기 때문에 고쳐 쓰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낭비를 줄이는 거다. 헐고 새로 짓는 거보다 배관이나 이런 것 좀 보수해 가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자원 낭비를 막는 겁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건축 통해서 그 동네의 집값이 불안해지거나 사실 또 사람들이 재건축이 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무리해서라도 비싸게라도 투자해가면서 매수하려고 가니까 그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면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건 거죠. 빨리 안 해줄 거니까 사지 마. 살 생각하지 마.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밑에 깔려 있는 핵심인 거죠. 사실 이 부분도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절차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 자체를 완급을 조절함으로 인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저변이 좀 깔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가열을 좀 막아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되게 절실하게 느끼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상승을 막으려면 늘리라는 거죠. 2014년에는 빨리 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앞으로는 주택의 공급 방식을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도심지내에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앞으로 택지는 더 안 지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맞아. 4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락가락이야. 이럴 때는 저러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뭐 거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책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어. 서울시장이 과거에는 여기 뉴타운 할 거니까 하겠습니다. 공약을 내세워서 해서 막 뉴타운 후보지 받았단 말이에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앞으로 안 하려고 이렇게 딱 말 바꾸고 이게 아무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네, 이게 이때 시청자분들도 보면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처럼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휘둘림을 당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떤 이제 시장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워. 막 이게 장난 아니거든 지금. 막막하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한 30년쯤 초탈하신 분들은 더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한 15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거기에 맞춰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또 하나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주 시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주 시기야? 일단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송파구 미성 아파트하고 클로버 아파트가 1350가구 정도 되는데 이주 시기를 7월로 미뤘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월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4개월 연기한 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주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연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것도 또 하나는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재건축에 또 개입을 해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 저도 그 어제 기사를 보면서 이제 보면서 서울시에서 이주 그 무슨 위원회 이름이 있던데.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주 시기를 조정하게끔 하는 그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진주랑 미성 크로바가 밀렸냐? 왜 밀렸는지 아세요? 몰라요. 예, 개포 1단지 때문에 밀렸어요. 개포 1단지가 6천 몇백 세대 그래요. 개포 1단지가 작년에 여기 지금 잠실보다 먼저 관리처분 계획인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주 시기가 더 빨라요. 개포가 그러니까 더 빠르구나. 한 6천 세대 이상이 이주를 하니까 주변의 입주 물량들은 빤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대규모 멀씨를 생기면서 입주 물량은 그러면 이제 인근의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게 불안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개포 1단지 이주가 정리되는 시점에 가서 그때부터 이주하세요라고 그러니까 이주 물량들을 시기 조절 분산시키는 거죠. 분산시키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서울시에서는 아마 되게 다급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일이 10년 전에 있었어요. 10년 전에 기억해 보시면 2008년도에 서울시 대부분의 뉴타운 재개발들이 다 이주를 시작했거든요.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이제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그래서 2006년 아마 11월 겁니다. 그때까지 사업시행인가 접수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제시켜주고 맞아요.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접수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2006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단지가 2007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수립해서 인가 받고 2008년에 이주를 봄에 다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강북에 주택들이 다 멸실이야.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빌라들 막 매매가도 폭등하고 전세가도 폭등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마 그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알고 과거를 통해서 그렇게 불안하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꽤 큰 영향을 끼칠 거란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주 시기들을 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좀 시기 자체를 분산해가면서 임대 시장이 불안하지 않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정책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개포 1차하고 이 송파 미성하고 클로버하고 거리가 그렇게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래?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멀다고 하면 멀지 않을 수 있는데 세대수에 비해 밀린 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그 중간에 보면 딱 개포 1단지랑 그 다음에 미성 클로버 사이에 딱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가락시형 아파트 헬리오시티가 있어요. 헬리오시티가 거의 만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가락시형 사실 그리고 개포 1단지는 평수가 작단 말이에요. 작죠. 네, 맞아요. 그 수요는 아닌데 일단 그거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그 송파권역에서 송파는 올해 10,000세대 이상 입주 물량이 있어요. 1,500세대인가 그렇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가락시형이지. 근데 이제 이사 오거나 이렇게 이쪽에서 공급이 채워주면 이주 물량들, 멸실 물량들이 수요로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조금 전세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네, 이주 시기가 조정됐다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들의 전세 시장이 크게 동요하는 것을 조절해 보겠다. 전세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이다. 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단점이라고 이제 제기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관이 또 개입해서 재건축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 뭐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만 어느 쪽 논리가 맞든지 간에 어쨌든 이주 시기를
조정을 해서 어떤 실수요자들의 전세 살림살이를 좀 안정화시키는 것 자체는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방어적 자체는. 그런데 아직도 고민이네. 개포하고 송파 그렇게 가깝단 말이죠. 네. 아니, 네. 아니 그냥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조심해. 조정. 자, 오늘 재건축에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두 번째가 새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주 시기에 대한 조정이라는 재건축 핫 이슈 세 가지 한번 나눠봤는데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사실 재건축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너무 늘어져서. 아, 그렇군요. 나중에. 뭐였어요? 이제 사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가 이제 움직이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압구정 네, 아저씨들? 주거단위계 중에서 사실 압구정 3구역이라고 제일 메인에 제일 좋은 위치 있거든요. 거기가 이번에 추진 위원장? 네, 아무튼 그 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얘기가 나온 게 1대1 재건축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짓고 그러면서 1대1 재건축하면서 재건축 부담금도 최소화하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통합 재건축 추진하는 게 이제 첫 발을 공식적으로라기보다 이제 좀 행보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슈도 되게 재밌을 다음 것 주엔 같아요. 그럼 압구정도 한번 갔다 와가지고 해야 되겠네. 아직 뭐 그래요. 지금 네네. 상황에서는 좀 네. 그렇지만 아무튼 그 이슈도 되게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별별씨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상식도 네, 한층 높아지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준비하면서 옛날 기억도 되살리고 그리고 공부도 조금씩 하고 네, 하면서 같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방송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